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중국 대형 건설사 헝다그룹의 디폴트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헝다가 연내 계속되는 이자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제2의 리먼 사태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강현우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헝다그룹 첫 채권 이자 지급일입니다. 간밤에 쉬자인 헝다 회장이 이 투자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약속하고 나선 상황인데 실제 오늘 이자 지급이 잘 될 걸로 보입니까? 헝다그룹이 어제 이자 두 건 가운데 위안화 표시채권에 대한 이자 2억 3,200만 위안, 약 425억 원을 갚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웨이보 공식 계정을 통해서는 해당 위안화 채권 보유자와의 개별 접촉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자를 전부 갚지는 못하고 일부만 지급했거나 시한을 연장하는 미봉책을 썼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또 오늘 갚아야 하는 이자 중에서 규모가 더 큰 달러 표시채권 이자 8,350만 달러, 약 993억 원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채권 모두 공식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면 지급일로부터 30일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연말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내년에는 원금 상환도 해야 해서 디폴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만약에 헝다가 디폴트를 맞게 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로 번질 것이다. 그 정도 충격까지는 아닐 것이다.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는 중입니다. 어떤 분석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헝다그룹이 파산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파장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헝다가 본업인 부동산 외에 금융, 전기차, 헬스케어, 식음료 이렇게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서 어디서 변수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헝다의 사업이 중국 내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에 그 정도까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합니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의장도 헝다의 디폴트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위험에 노출되지는 것은 많지 않다고 말했고요. 헝다가 금융권 대출이나 회사채로 지게 된 이자 부담 채무가 104조 원 정도 되는데요. 달러 표시 채권은 이 중에서 23%인 200억 달러, 약 23조 원가량입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몇 개나 무너질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실제 오늘 한국은행과 기재부도 이런 헝다발 변동성 확대를 경고하고 나섰는데 앞으로 우리 시장에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헝다가 파산한다면 중국 국내 경제에는 일단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헝다는 중국 전역의 280여 개 도시에서 1,300여 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약 25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는 8천여 개에 달하고요. 게다가 헝다뿐 아니라 중국의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점점 더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제는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3%에서 8.0%로 또 내년은 6.2%에서 5.3%로 크게 내렸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와 ING도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고요. 골드만삭스는 부동산 부문 활력이 떨어져서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인 5에서 6%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자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 활력이 떨어지면 한국 기업들의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금융시장에도 중장기적인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 long as the recovery remains on track, a gradual tapering process that concludes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is likely to be appropriate. The Evergrande situation, it seems very particular to China. There's not a lot of direct United States exposure. The big Chinese banks are not tremendously exposed, but that you would worry that it would affect global financial conditions.
네, 앞서 간밤 나온 파월 의장의 발언 쭉 살펴보셨는데요. 오늘 내용의 골자,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고 내년 여름에 종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연준이 지켜보던 고용 부분에서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진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이퍼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은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시장의 관심은 역시나 그 인상 시기입니다. 오늘 나온 점도표 함께 보시죠. 역시 요약을 하자면 내년 금리 인상 전망 이제 연준 내부에서 대세가 되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2022년 점도표를 함께 보시죠.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갈 것으로 보는 위원들이 전체 18명 가운데 이번에는 9개의 점이 찍혀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7명이었는데요. 2명이 더 늘어나면서 과반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그 폭이 확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무려 9명의 위원들이 지금 1%대 초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에 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 점도표가 공개가 됐는데 8명의 위원들이 금리가 2%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 점도표를 정리하면 내년 중반, 그러니까 2022년 하순에 테이퍼링이 끝난 이후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2년 사이에 최대 10번 가까이 금리를 올리겠다 이런 의중을 내비쳤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은 일제히 의견을 냈는데요. 이번 발언을 다소 매파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JP모건에서는 테이퍼링이 임박했고 또 내년 중반으로 언급이 된 종료 시점이 지금 예상보다 빠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 감축 주기를 매 회의시가 아니라 매월로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라고 언급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따진다면 이 규모가 매월 150억 달러, 하나로 치면 17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라고 봤습니다. 또 시티은행에서는 이번 11월에 매입 규모 발표만 나는 게 아니라 축소를 동시에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매입 규모는 JP모건과 동일하게 150억 달러로 매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짚은 부분이 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잠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간밤 연준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습니다. 지난 6월에 7%로 제시를 했던 전망치를 이번 9월에서 5.9%로 제시를 하면서 1.1% 낮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3.7%로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티그룹에서는 이 부분, 인플레이션 부분을 변수로 지목한 겁니다. 이 델타 변이 확산을 우려하면서 물가는 더 뛰고 성장은 둔화한다. 이렇게 연준에서 전망을 내놓은 거죠. 이에 대해서 제이미 다이번 JP모건 CEO도 향후 몇 개월간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연준이 급격한 대응, 그러니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관련 정책 추진 속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의견을 시사했습니다. 이 월가 IB가 제시한 변수 요인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서 웰스파고의 의견도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이 9월 고용 지표와 부채 한도 그리고 셧다운 이슈들이 테이퍼링 추진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도 파월 의장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을 두고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타결을 촉구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에 빠진다면 이 경제와 금융시장 심각한 충격을 안길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웰스파고에서도 여기에 9월 30일에 기로가 갈리는 이 셧다운 우려에 대해서도 연준이 주시하고 있다고 봤는데 고용과 부채 셧다운 이 중 하나라도 트러블이 생긴다면 시장의 금리 인상 예측은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는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오늘 발언들을 굉장히 매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테이퍼링 관련 문구가 모호하게 표현이 된 것은 아마 연준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제시를 한 부분이 이제 연준 위원들도 시기마다 교체가 되는데요. 지금 과반수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2명의 위원들만 비둘기파로 교체가 되더라도 점도표와 금리 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도 위원들 간의 의견 불일치가 과반수를 겨우 넘긴 상황에서 부각이 되는 만큼 파월 의장의 임기 연장 여부와 함께 시장에서는 작은 이슈 하나로 큰 변화가 올 수 있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고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 월가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까워졌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도 관심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FOMC 결과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이 헝다그룹 사태와 미국의 부채 협상 같은 변수들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시각을 내놨습니다. 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9월 미국 FOMC 회의에서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기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작돼 내년 여름쯤 종료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에서는 18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인 9명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점치며 지난 6월 대비 2명 늘어났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FOMC 결과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FOMC 결과 내용에 대한 반응은 그냥 무덤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점도표에 대한 변화라든지 현재 경기 평가, 향후 테이퍼링에 대한 기준 등에 대한 내용들은 예상 범위에 대한 내용들만 코멘트되어 왔기 때문에 뭐 금융시장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정도로만 보입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부채 한도를 내년 12월까지 유예하는 법안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21일 하원을 통과하며 한 고비를 넘긴 상황. 하지만 상원에서는 6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고 있는 만큼 공화당의 압도적인 반대에 직면할 경우 미국 디폴트라는 큰 변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 헝다그룹 파산 우려의 경우 제2의 리먼 사태와 같은 시스템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중국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헝다그룹하고 계속 면담을 해왔고 다 일부 통제 가능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디폴트가 나도 시스템 리스크로는 확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디폴트 소식이 나오면 시장 한번 급락을 하겠죠. 그게 시스템 리스크면 그때도 시장은 이제 추세가 꺾이는 건데 시스템 리스크로 안 가면 그게 이제 바이 찬스가 되겠죠. 이처럼 체크해야 하는 국제 변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내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44%가량 상승했습니다. 3개월 전 전망치 대비 6%가량 상향 조정된 수준인데 이 같은 실적 개선세가 3분기 이후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요 변수입니다. 4, 4분기 이후에 그 시클리컬 경기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의 불확실성도 4분기 이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4분기 이후에 대한 포워드킹한 아웃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역시 국내 증시의 외국인 수급 문제와 함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부와 국회의 빅테크 기업 규제 이슈가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연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역시 우리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이후 4분기 시작을 앞두고 방향성을 찾지 못한 주식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다양한 대내외 변수들과 국내 증시의 전망까지 짚어봤고 그렇다면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박 기자, 네. 오늘 우리 증시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셨었는데 네. 다행히도 헝다그룹 파산 공포가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도 일정 부분 진정세를 보이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경계심을 내비치며 각각 0.53%, 0.94%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고요.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다가 점차 상승폭을 축소하더니 전거래일 대비 0.5원 오른 1175.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선 미국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강달러 기조가 뚜렷해졌고 중국의 헝다 사태로 인해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이 한국 경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영향을 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 증시에는 이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이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한 상황인데 이들 두 종목 오늘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하락 마감했는데요. 카카오의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카카오는 전거래일보다 3.77% 하락하며 LG화학의 시가총액 6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게 지난 7일이었는데 이후 카카오는 오늘까지 약 27%가량 하락하며 시가총액 7위까지 물러난 겁니다. 네이버는 지난번 뉴스앤마켓에서도 다뤘듯 증권업계에서 이번 빅테크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라고 보는 종목입니다. 오늘 0.74% 소폭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네이버에 자금을 넣은 건 6거래일 만입니다. 그렇군요. 뭐 상황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가 매수를 좀 기대하고 들어가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이 다양한 대외 변수들도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문가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제안하는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증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큰 틀에서 보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 대다수였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힘을 받을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조금씩 나뉘었지만 대체적으로 꼽은 종목들을 정리해보면 흔히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이 코로나19 악재로 타격을 받은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주가 흐름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네, 리오프닝, 경기 민감주의를 좀 주목해서 봐라 이런 건데 올해 초에 처음 테이퍼링 얘기가 나올 때도 아마 증권가에서 이런 전망을 비슷하게 내놨던 것 같은데 비슷한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좀 많이 짚어봤죠. 경기 민감주 어떤 게 좀 꼽힙니까? 대표적으로는 항공주 또 여행 관련주 등이 있습니다.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는 실적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3분기에는 적자였지만 올해 3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 중에 전분기와 비교해서도 영업이익이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의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또 추정기관 수 3곳 이상 데이터가 있는 경우로만 집계를 했다는 점 참고하시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위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은 강원랜드와 호텔신라, LNF 등이 있었습니다. 강원랜드나 호텔신라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입니다. 강원랜드는 보시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1034%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호텔신라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2분기와 비교해서도 10.3%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한번 짧게 들어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딜 레버리징이 시작된 거고요. 과도한 내년 이 기대감이 내려와야 좀 시장이 반전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제조업 쪽에 베이스에 있는 것들은 약할 것 같고요. 리오프닝 정도 항공업종 제일 나 보이고. 성장주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반 정도는 가져가고 나머지 반이 있을 텐데 주가의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들을 좀 섞어놔야 되겠죠.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통신이라든지 배당주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인프라 투자 또는 정책 수혜주예요. 조정 국면이 끝나가는 무렵이 돼서는 백신 접종 끝나고 나면 서비스업이 지금보다 확 더 좋아질 거고 운송 이런 쪽에 대해서도 점수를 줘야 되겠죠. 네, 리오프닝 관련주와 함께 배당주나 정책 수혜주를 주목해라라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정책 수혜주라고 하면 너무 좀 막연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정책에 어떤 종목을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실적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옥석을 가려내기 쉬울 텐데요.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에서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는 동시에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준은 전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늘고 전년 동기 대비해선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는 종목들 한번 꼽아봤습니다. 먼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수소 경제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죠. 이에 따라 탄소 섬유 등 수소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는 이 효성 첨단 소재 주가가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3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9,323억 원, 1,373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6%, 1,500억
56%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줬는데 이와 비교해서도 각각 7%, 16.5% 늘어나는 등 실적 성장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태양광 전문 기업인 OC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86%, 958%가량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로 좀 친환경 정책 쪽이네요. 배당주를 노려보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얘기예요? 네, 사실 증권업계에선 찬바람 불 땐 배당주에 관심 가져라 이런 말이 굉장히 흔합니다. 예. 네,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연말 배당을 노리고 고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조언인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분기를 약세장으로 보는 하우스잖아요. 저희는 가능한 한 안전자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위축이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금융주나 아니면 배당과 관련된 주식 쪽이 조금 피해 있기가 좋은 주식이 아닌가라는 쪽의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 주식들이 대부분 중국과 연동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주식이나 산업 쪽은 조금 주의를 요한다라는 쪽이고요. 조정이 많이 진행되고 나면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아마 가격이 많이 하락한 성장주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보다는 좀 배당 수익을 노려보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고배당주 하면 어떤 종목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증권, 은행, 보험 등으로 구성된 금융주가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힙니다. 예.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증권이 7.44%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았고요. 우리금융지주와 NH투자증권, 기업은행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BNK금융지주나 DGB금융지주, 또 하나금융지주 등도 6%대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또 앞서 인터뷰에서도 잠깐 나왔듯 통신주 역시도 올해 배당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T의 경우 올해 추정 주당 배당금이 1,613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하나금융투자는 1,800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 LG유플러스도 올해 배당 성향을 40%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하자면 국내외 여러 변수들로 남은 하반기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큼 무리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고 기업의 실적 등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다는 분석입니다. 예.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